대호야, 미경아, 엄마 데려가야지. 엄마 여기 두고 가면 엄마 죽어가지 마. 중국 만리장성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친아들 김대호와 며느리 최미경은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순자의 짐가방까지 그대로 버리고 도망친 그들. 72세 노모를 생사의 갈림길에 홀로 남겨둔 채 말이죠. 구조대 불러온다고 했으면서 순자의 절규가 눈보라에 묻히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순자. 하지만 며칠 후 한국에 돌아온 아들 부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걱정했다고요. 감기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순자에게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어마어마한 비밀이 말이에요. 이들은 국물도 없어. 과연 죽을 뻔했던 순자가 배신한 가족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복수를 펼칠까요? 그리고 순자가 40년간 숨겨온 그 엄청난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12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72세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중국 만리장성의 차가운 겨울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됐어요. 평생을 반찬 장사와 투자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 10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김대호와 며느리 최미경과 함께 3박 4일 중국 관광을 왔어요. 대호가 엄마도 나이 드시기 전에 구경 좀 하세요라며 제안했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지 가이드 리밍이라는 젊은 남자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느려서 단체 행동에 방해됩니다. 다른 관광객들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리밍이 한국어로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창한 중국어로 내가 너보다 중국을 더 잘한다, 젊은이 라고 말하자 리밍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대호와 최미경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미경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당당히 대답했죠. 1970년대에 중국에서 5년간 살았어. 그때 반찬 장사도 하고 중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지. 리밍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리장성을 1시간쯤 관광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얀 눈송이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설경이구나 싶었는데 곧 폭설로 바뀌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무릎이 예전부터 좋지 않아서 빠르게 걷기 힘들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서둘러 하산하고 있었는데 저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리밍이 대호에게 다가가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늙은이 때문에 모두 위험합니다.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가는 게 어때요? 대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최미경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미경이 대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사업 때문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어머님 여행자 보험도 많이 들어놨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 아이들이 저에게 무슨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대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해요. 엄마는 혼자서라도 빨리 내려가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최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내려가서 구조대 불러올게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까지 다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없었어요. 친아들이 72세 어머니를 폭설 속에 혼자 두고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호와 최미경이 제 짐가방까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야, 야들아, 내 가방이라도 가져가라.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추위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누군가가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는 왕서방이라고 합니다. 중국 교포예요.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를 두고 갔어요. 왕서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사람이 어르신을 버리고 갔다고요? 왕서방은 재빨리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제게 입혀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업어드릴게요. 저는 왕서방의 등에 엎여서 하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서방이 중국어로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 온 가족이 70대 어머니를 폭설 속에 버리고 갔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진짜로 죽음의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말이에요. 왕서방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아드님들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구조 요청도 안 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에 묻어둔 40년의 비밀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 옆에 놓인 제 가방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주식 증서들과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들, 총 690억 원에 달하는 제 평생의 투자 결과물들이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왕서방이 3일 동안 저를 돌봐주시며 귀국 수속을 모두 도와주셨어요. 어르신,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항공편도 예약해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왕서방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한국 가서 꼭 당당하게 사세요. 3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저 아이들이 뭐라고 변명할까? 분명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게 뻔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박은희를 만났을 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은희야, 대호와 미경이가 나를 폭설 속에 버리고 도망갔어. 은희가 그런 나쁜 놈들. 이라며 분개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어요. 40년간 모은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은희가 물어봤어요. 순자야, 집에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저는 가방 속 통장들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어.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아들 대호의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요? 걱정했다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하는 대호를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최미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왔어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 폭설 속에 혼자 두고 말이야. 그런데 대호가 하는 말이 더 어이없었어요. 엄마, 또 헛소리세요? 우리가 왜 엄마를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최미경이 거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나 봐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72세 시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어요.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이 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치매라고? 김대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엄마 연금 2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주식? 부동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괜한 생트집 그만 잡으시고 현실을 보세요. 제 투자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40년간 삼성전자, LG 주식을 사모은 제 노하우를 비웃는 거였어요. 저는 억울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 가방은? 너희들이 버리고 온 내 가방 말이야. 최미경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왔어요. 어차피 뭐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요. 제 40년 투자 자료들이 들어있던 가방을 대단한 것도 없다니요. 그때 대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보험 해지하고 적금도 깨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내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라는 거야? 대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만 하시네요. 그럼 뭘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저를 죽을 뻔하게 버려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돈까지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최미경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완전히 돌아버리셨어요. 중국에서 난리를 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뭔가 물어보자 최미경이 또 말했어요. 맞아요. 주식 몇 주 있다고 투자 전문가인 줄 아세요. 어디서 삼성전자 샀다고 자랑하시는데 몇 주나 샀겠어요? 제 평생의 투자를 그렇게 비웃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더 화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든데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전화 너머 친구가 뭔가 말하자 최미경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맞아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저녁 무렵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대호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여행자 보험을 많이 들어놨거든. 혹시 뭔 일이라도 생기면 보험금이 꽤 나올 텐데. 상대방이 뭔가 묻자 대호가 또 말했습니다. 그래, 사업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엄마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이 아들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박은희가 찾아왔어요. 은희가 제 상처 입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만리장성에서 버림받은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말이죠. 은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혼내줘야 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뭘로 혼내주겠어, 은희야. 돈도 없는 늙은 할머니가.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런 놈들은 언젠가 벌 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은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방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평생 숨겨온 비밀을 꺼내봤어요. 여러 개의 은행 통장들과 투자 증권들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차곡차곡 모은 삼성전자 주식 증서, LG전자 투자 내역, 강남 아파트 세 채의 등기부등본들, 통장 잔고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총 690억 원이었어요. 40년간 반찬 장사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주식 몇 주 있다고 부자인 줄 안다고? 투자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최미경과 대호의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통장들을 다시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69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최미경의 친정 어머니 조말순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말순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제게 적대적이었어요. 조말순이 거실에 당당하게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미경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조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이상한 소리만 하신다면서요? 젊은 사람들 사는 것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조말순은 제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부부 사는 것 방해하지 마시고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조말순이 매몰차게 말을 이어갔어요. 요양원 가시면 동년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잖아요.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대호는 어머니를 변호하기는커녕 처가 편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요양원도 요즘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매주 한 번씩은 면회 갈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친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미경이 거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연금으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면회 갈게요.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제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조말순이 그때 정말 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그렇게 희생했으면 뭐가 남은 게 있어야죠. 주식 몇 주 있다고 부자인 줄 아세요? 빈손인데 무슨 희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제 인생을 그렇게 짓밟는 말을 듣고 있으니 숨이 막혔어요. 최미경이 순자의 낡은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양원에서는 이런 옷 필요 없어요. 거기서 입을 새 옷은 저희가 사드릴게요. 제 물건들을 함부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조말순이 더욱 매서운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40년간 차곡차곡 모은 690억 원이 있다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최미경이 짜증을 내며 문을 열었는데 왕서방이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어르신 가방을 찾았습니다. 김대호와 최미경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중국에서 버리고 온 제 가방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왕서방이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어요. 만리장성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조말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왕서방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국 교포 왕서방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을 구해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서방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어르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십니까? 폭설 속에 혼자 버려져서 죽을 뻔했어요. 조말순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버려졌다고요? 왕서방이 붕괴하며 계속 말했어요. 가족들이 조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 아세요? 최미경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웬 중국 사람이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왕서방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됐어요. 어르신을 구하려고 밤새 헤맸는데 그게 끼어드는 겁니까? 70대 어머니를 폭설 속에 버리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조말순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시어머님을 버리고 왔다는 거야? 김대호가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그건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엄마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왕서방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가방까지 버리고 가면서요? 구조 요청 한 번 안 하고 가면서요? 조말순이 최미경에게 따져 물었어요. 미경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최미경이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해.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평생 숨겨둔 비밀을 가져왔어요. 여러 개의 은행 통장과 투자 증서들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주식 증서들과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들이 가득했어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빈손인지 주식 몇 주나 가졌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김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조말순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저는 첫 번째 통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보여드릴 때가 왔네요. 왕서방이 제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최미경과 김대호, 조말순이 모두 긴장한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간 숨겨온 비밀을 공개할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빈손이라고 했죠? 한번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삼성전자 투자금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대호와 최미경, 조말순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최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두 번째 통장을 꺼냈습니다. LG전자 투자금 80억 원. 세 번째는 현대차 투자금 60억 원이었어요. 조말순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돈이 어디서? 저는 이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강남 아파트 3채, 시가 250억 원. 서초동 오피스텔 5채, 시가 210억 원. 김대호가 헉헉거리며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언제부터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1980년대부터 반찬 장사로 번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지. 1990년대부터는 삼성전자, LG전자 주식을 꾸준히 샀고 말이야. 왕서방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40년간 투자하신 해안이 놀라워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모았어. 배당금도 다시 재투자했고 부동산도 임대료로 또 다른 부동산을 샀지. 최미경이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 얼마예요, 어머님? 저는 마지막 통장을 펼쳐 보였어요. 다 합쳐서 690억 원이야. 40년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내 투자 실력의 결과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말수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김대호는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요. 그때 김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대단한 투자 실력을 왜 숨기셨어요? 우리 사업할 때 조언이라도 해주시지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언이라고? 엄마가 투자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했잖아. 최미경이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그런 투자 천재이신 줄 전혀 몰랐어요.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며 거부했어요. 조말순도 당황해서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얘기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저희가 어머님의 투자 실력을 몰라봤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 가난한 시어머니로만 알았겠지만 나도 내 안목이 있었다. 김대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투자 노하우로 우리 가족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부동산도 더 사고 주식도 늘리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게 버릴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느냐? 최미경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정말 상황이 급해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조말순도 거기에 거들었어요. 어머님,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중국에서 나를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거야. 김대호가 무릎을 꿇더니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최미경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투자 이야기 열심히 들을게요. 정말 존경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진심이냐?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조말순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왕서방이 제 편에 서서 말했어요.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르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마음의 결정을 굳히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한다. 690억 원으로 내 마지막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김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중국에서 나를 버릴 때처럼 말이야. 최미경이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연기 그만해라. 690억 때문에 갑자기 착해진 거 다 보인다. 조말순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혈육이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통장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혈육이라고? 혈육이 폭설 속에서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냐? 왕서방이 제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김대호와 최미경,
조말순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숨겨온 690억 원의 힘을 이제야 제대로 사용할 때가 온 거였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이유도 없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산다.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저는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690억으로 나는 내 마지막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김대호가 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무릎을 꿇고 빌어봤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나를 버릴 때 생각했어야지.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김대호를 지나쳤어요. 최미경이 눈물까지 흘리며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연기 그만해라. 690억 때문에 갑자기 착해진 것 뻔하잖아. 조말순도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 순간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 최고급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펜트하우스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현금으로 살 거라고 하니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이 펜트하우스는 35억 원입니다.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현금으로 살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마음이 정말 시원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김대호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 해요? 집이 여기잖아요. 저는 펜트하우스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 돈으로 내 궁전을 샀다. 이제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김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왕서방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 이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을 만났네요.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이웃들이 하나둘씩 몰려왔습니다. 박은희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상황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690억이라고? 정말 대박이다. 시원하다. 은희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다른 이웃 아주머니들도 저를 응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잘했어요. 그래야죠. 그런 못된 놈들한테 당할 이유 없어요. 이웃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어요. 40년간 혼자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정한 응원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명품 정장을 새로 맞춰 입었어요. 헤어도 고급 미용실에서 새로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펜트하우스 앞에 롤스로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이 어르신,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라며 문을 열어줬어요. 그때 김대호와 최미경이 마지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김대호가 차 문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경비실에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펜트하우스 경비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새 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50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왕서방과 박은희가 축하차를 가져와 줬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은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사는 기분이 어때?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이렇네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 후 며칠 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센터장을 만났어요. 센터장님, 노인복지 사업에 50억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센터장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십니까? 50억 원이라고요? 센터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기부 서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센터장이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수많은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어요. 전국신문에 투자의 여신 이순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를 방송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어르신, 40년간 투자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부를 결정하신 이유는요?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혼자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나눌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72세 할머니의 놀라운 투자 성공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왕서방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게 제일 기뻐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꾹 참고 모은 690억 원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가져다 줄 몰라.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는 당당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인생을 안겨준 셈이었어요.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제 기부 소식이 전국 뉴스로 방송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호의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 김대리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였어? 690억이라며? 50억이나 기부했다는데 아들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 김대호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수백억 부자인데도 아들 월급 30만 원씩 모자라서 빌려달라고 하더라. 김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평소에 어머니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 어머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아들 사업이라도 도와주지.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김대호는 수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최미경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비웃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미경아, 시어머니가 50억 기부했다며? 대단하다. 친구들이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면 용돈이라도 주지 않아? 다른 친구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최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혹시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며느리를 못 믿어서 돈을 안 주는 건가? 친구들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최미경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가볼게.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돌아온 최미경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호의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직원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서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께 도움 받으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남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투자가이시던데요. 김대호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가족인데 왜요? 그 질문에 김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어머니를 버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직원마저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며 사표를 냈어요. 김대호의 사업체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업자가 손을 뗀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김 사장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동업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가정사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저도 곤란해요. 김대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동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신데도 아들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날 저녁 김대호는 술에 취해서 제가 사는 펜트하우스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손님, 여기서는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출입 금지 명단에 있으세요. 김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가 아들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엄마를 좀 보자고 하는데.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지시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들어가실 수 없어요. 김대호는 결국 그날 밤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최미경이 남편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꼴이 됐잖아.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12살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할머니는 왜 안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김대호와 최미경은 아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준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왜 다른 집에 가서 살아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잖아요. 최미경이 민준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다시 올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TV에 나왔다고 했어요. 왜 우리한테는 안아주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김대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김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모든 걸 잃는 건 아닐까? 사업도 망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최미경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도 나가기 창피해서 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690억이라는 숫자만 생각했지 그 돈을 모은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와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들을 완전히 차단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호와 최미경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서방이 차를 마시러 놀러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가족과의 관계도 때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왕서방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당한 일이 너무 큰 상처거든요. 그때 박은희가 찾아와서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순자야, 손자는 죄가 없잖아. 민준이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게 어때? 은희의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 민준이 생각이 나니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말을 흐리자 은희가 또 말했어요. 너무 오래 미워하면 오히려 네가 손해야. 그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며칠 후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80세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님, 저는 아들하고 3년째 연락이 끊겼어요. 그 할머니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죽고 싶은데 아들이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저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할머니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둘 다 고집을 부렸거든요.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전화를 걸고 싶어도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손자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2살 민준이가 제게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 죄 없는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매일 할머니 얘기하면서 울어요. 할머니가 화나신 거 맞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민준이에게 부드럽게 말해줬어요.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민준이는 이해할 수 있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집에 와주실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민준이가 할머니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제가 말하자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를 계속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왕서방이 또 찾아왔을 때 그 일을 말씀드렸어요. 왕서방이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김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전화를 받은 김대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호야, 카페에서 만나자. 김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언제든지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만남 당일 저는 고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품위 있는 모습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니 김대호와 최미경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두 사람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대호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중국에서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단 앉아라. 할 얘기가 많다.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용서를 하든 안 하든 민준이는 내 손자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김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가 왜 안 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최미경도 덧붙였어요. 어머님, 민준이 때문에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어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국에서 당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두 사람이 고개를 떨궜어요. 정말로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김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떤 조건이든 지키겠어요, 엄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 그리고 민준이는 언제든 할머니에게 올 수 있게 해라. 최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가족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저는 김대호와 최미경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분명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최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그리고 민준이는 언제든 할머니에게 올 수 있게 해라. 김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님 재산에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저희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최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다. 김대호가 감사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럼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민준이와 함께 식사하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김대호와 최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의 만남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생겼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가족관계는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왕서방과 함께 이순자 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전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50억 원의 기부금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정말 보람찼습니다. 순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인사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왕서방이 저를 도와주면서 함께 일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감사 편지가 50통이나 왔어요. 왕서방이 편지 뭉치를 들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행복했어요. 돈을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가 훨씬 기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대호는 제 조건대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작은 김치찌개 전문점을 차려서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김대호가 말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보람을 느껴요. 최미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직접 번 돈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민준이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중학생이 된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투자 공부할래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할 때가 정말 귀여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이순자 복지재단 개관 1주년 행사가 열렸어요.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났어요.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정원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왕서방과 박은희,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왕서방도 덧붙였어요. 어르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어요. 뭐예요, 할머니? 투자를 잘한 것도 맞지만 가장 잘한 건 내 가치를 깨달은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원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년 전 중국 만리장성에서의 그 끔찍한 일이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690억 원이라는 돈의 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대호와 최미경도 이제는 진심으로 변했다고 믿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가족관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40년간 차곡차곡 모은 투자금으로 얻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 그리고 진정으로 보람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졌던 가족의 배신. 하지만 봄이 오듯 결국 새로운 희망을 찾아낸 72세의 용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에 690억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죠. 에이, 거짓말이야? 소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에는 숨은 부자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세요. 40, 50년 전부터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시거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꾸준히 모은 분들 말이에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40년간 꾸준히 모은 삼성전자 주식과 강남 부동산,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하면 이런 결과가 가능해요. 둘째,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져요. 넷째, 겨울같이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 특히 가족관계에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먼저 자신의 가치부터 찾아보세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할머니처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